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3과목이었죠. PC 기본 상식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CPU 중앙 처리 장치 구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CPU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뭐를 갖다가 보죠? CPU라는 거, 뭐 메모리라는 거, 저장 용량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그 중에서도 이제 CPU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PU가 왜 중요하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따지면요,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머리. 그죠? 우리가 뭐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머리에서 다 팔, 다리 다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컴퓨터에서는 CPU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entral Processor Unit의 약자죠. 중앙 처리 장치, 바로 CPU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CPU는요 이렇게 또 구성을 보면요, CPU 안에는 크게 구성 요소로 보면 제어 장치가 있고, CU 편의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Central Unit 해가지고 제어 장치인 CU가 있고요. 자, 연산장치 ALU가 있습니다. 연산장치가 뭐죠 여러분들? ALU 연산장치가 계산하는 장치예요. 한마디로 레지스터, CPU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레지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요소 그러면 세 가지, 제어, 연산, 레지스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죠? 제어 장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제어 장치 CU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센트럴 유지 CU. CU는요 컴퓨터 내 모든 제어 장치가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 제어한다. 제어하라는 말이 뭐죠? 내가 제어를 한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관리 감독을 하는 장치구나. 자, 그래서 컴퓨터 내에 모든 동작을 갖다 뭐 한다? 지시하고 제어, 관리 감독을 하는 장치가 뭐다? 제어 장치다. 그러니까 제어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지시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컴퓨터한테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누가? 제어 장치가 얘가 명령을 내는 거야. 프린트 해라, 계산해라, 뭐 해라 이렇게. 자, 아시겠죠? 그게 바로 제어 장치다라고요. 자, 제어 장치의 구성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제어 장치의 구성, 이 제어 장치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러는데요.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거 물어보는 문제들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이렇게 약자로 얘기도 합니다. PC요.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명령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몇 번? 2번 명령어를 수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갖다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레지스터가 뭐다 여러분들? CPU 안에 있는 임시기억 장치를 얘기합니다. CPU 안에 임시기억 장치. 알겠죠? 그걸 레지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에 실행할, 내가 이 명령어 끝나면 다음에 어떤 명령어 수행한다? 또 다음에 어떤 명령어 수행한다? 그 수행할, 다음에 실행할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자,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명령 레지스터는요 IR이라고 이렇게 약자로 표시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현재 내가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가 있겠죠, CPU에서. 그 명령어를 갖다 저장하는 게 뭐다? 명령 레지스터. 자,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기억,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현재 실행 중인 거, 이렇게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어 장치에는 명령 해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디코더라고 얘기해요. 디코더. 명령 해독하는 장치.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갖다 해독하는 회로다. 명령어를 해독.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한테 뭐뭐를 해라, 1 더하기 10이 얼마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 한다 여러분들? 해독을 하는, 이렇게 명령어를 해독하는 회로다.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기계어를 쓴다고 그랬죠. 기계어. 이런 1+10이 여러분들 사람이 쓰는 이런 숫자의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뭐 프린트 해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는 있는 건 아니죠. 1010 이러한 기계어로 바꾼단 말이죠. 이 기계어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해독하는 장치. 알겠죠? 그게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명령 해독기라고 얘기합니다. 아, 명령어를 해독해주는 장치구나. 그래야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컴퓨터는 기계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호기는 뭐냐? 엔코더라고 얘기해요. 엔코더. 해독된 명령을 이제 해독을 시켰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다. 이제 이걸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이렇게 각 장치로 보내는 그러한 장치가 뭐다? 여러분들 부호기라고 얘기합니다. 제어 신호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준다. 이런 전기 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 장치에 있는 구성 요소들 뭐가 있다?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고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부호기가 있다. 적어도 여러분들 내가 이 자세한 건 모르겠다. 난 머리 아파서 자세한 건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도 요 4개가 뭐다? 제어 장치에 있는 거다라고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프로그램 카운터나 명령 레지스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4개까지 좀 알면 좋은데요. 그것까지 벅차다라고 했을 때는 요 2개 좀 자세히 봐두고 적어도 4개가 제어 장치에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쭉 21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설명을 안 했네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도 MAR, MBR도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에 있다? 제어 장치에 있는 구성이다 라고. 그래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라고 있죠.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얘기해요.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데이터의 번지, 주소.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집이 있고 그 집에 주소들이 다 있죠. 그 주소를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뭐 우편을 보낸다든지 사람이 찾아간다든지 그러잖아요. 그 컴퓨터의 기억 장치도 주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주소가 있고 그 주소의 데이터들이 쭉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들 얘는 몇 번지에 있다. 01번지, 02번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데이터의 번지를 갖다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 데이터는 몇 번지에 있어? 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이라고 그러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우리 기억 장치죠.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 장치 출입하는 데이터가 잠시 기억되는 레지스터다. 알겠죠? 그래서 CPU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잠시 기억하는 기억 장치가 뭐냐 그러면 MBR이다. 그런 레지스터를 MBR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 2개까지 포함해서 뭐에 있는 제어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다. 자, 근데 뭐 이 2개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4개까지만 외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연산장치 나와 있죠. 시험에서는요, 제어장치의 구성요소, 뭐 또는 연산장치의 구성요소를 갖다 다음 중 제어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장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산장치 ALU라고 영어 약자예요. Arithmetic Logic Unit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약자로 ALU. 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 실제 계산을 연산이라고 그러죠.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뭐다? ALU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산기는 덧셈기인데요. 이진수의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를 갖다 뭐라 그런다? 가산기라고 한다. 가산기, 덧셈하는 장치. 보수기는 뺄셈을 수행하는 회로, 장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누산기는 뭐다? AC라고 돼 있죠. ACC라고 원래는 얘기합니다. 약자로. Accumulator라고 얘기하거든요.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5 더하기 4가 얼마냐? 그럼 9라고 나오겠죠. 이 결과값 있죠. 9라는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CPU 안에 임시기억장치. 그게 뭐라고요? 누산기. 누산기 연산장치에 있죠. 가산기, 덧셈, 보수기, 뺄셈. 자,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돼 있죠. 연산에 사용될 이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냐? 그러면
데이터 레지스터다. 자,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 값을 갖다가 뭐 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태 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연산 중에 여러 가지 상태 값을 기억한다. 아, 지금 덧셈 상태다, 뺄셈 상태다, 5 더하기 4 곱하기 뭐 3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산되었다. 뭐 이런 상태를 갖다가 저장한 레지스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레지스터가 상태 레지스터. 자,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있는데요. 이건 주소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다. 우리가 주소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장치의 요 레지스터들 종류,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요. 가상기, 보수기, 덧셈, 뺄셈, 누상기는 연산의 결과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다 외우기 힘드는데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3개, 그리고 요거 상태 레지스터까지 4개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또 잘 나오는 거는 누상기가 잘 나왔습니다. 또는 상태 레지스터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산장치가 뭔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구성 요소들로 이러한 장치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라고 나와 있죠. 레지스터. 자, 아까 레지스터란 말이 계속 나왔는데 레지스터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레지스터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CPU 내부에 있는 임시 기억장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CPU 안에 데이터가 들어온다, 데이터가 나간다. 그럼 데이터를 보관하는 임시로 기억하는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아시겠죠? 아,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장치, 임시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치요. 그리고 메모리 중에서는요,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냐라고 말하면 뭐다야? 여러분들 레지스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레지스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플립플롭이나 레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플립플롭이나 레치, 이 회로들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플립플롭과 레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플립플롭은 뭐라고요? 1비트 기억 장치, 컴퓨터에서 0과 1을 기억하는 장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레지스터더라. 그리고 레치, 엔드 회로, 오화 회로, 뭐 이런 방가상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 레치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요. 뭐 자세한 거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플립플롭이 뭔지 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1비트 기억 장치, 컴퓨터에서 1 또는 0을 기억하는 기억장, 가장 작은 기억장치 한마디로. 그걸 플립플롭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지스터는 이런 플립플롭의 모임이고요. 보면. 자, 그리고 주기억장치라고 되어 있죠. 주기억장치, D램과 S램. 우리 컴퓨터 사면은 여러분들 노트북을 구입한다, 데스크탑을 구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컴퓨터는 CPU가 얼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CPU가 얼마, 뭐 i5, i7 뭐 이런 말 쓰고 막 그러잖아요. 뭐 i3다 뭐 이렇게. 이게 자동차 시리즈 있죠. 뭐 K5, 뭐 K7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숫자가 클수록 좋은 CPU라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가 뭐냐면요, 노트북 같은 거 사면 여러분들 메모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메모리가 바로 뭐다? 주기억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요. 쭉 보면 노트북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노트북 쭉 보면 이 노트북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갤럭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신 인텔 13세대 i5 CPU다. 그러죠. 보이죠? CPU. 이러한 CPU가 들어가 있다. 이게 CPU. 아,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자동차도 이렇게 아까 예를 들었죠. 이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요. 2000cc보다 4000cc.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화면에 대한 얘기들 나와 있고요. 쭉 보시면 자, i5
i5 CPU고요. 16기가 메모리. 이 메모리란 말이 뭐다? 여러분들 주기억장치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기억장치가 크면 클수록 보다 좋은 거예요. 자, 다시 필기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 주기억장치는요, 말 그대로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장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CPU가 뭐랬죠? 중앙처리 장치죠. 그 CPU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뭐다? 저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주기억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기억장치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D램과 SRAM이 있다. 주기억장치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D램과 SRAM. 자, 동적 램, 다이나믹 램, 정적 램, 반대로. 동적인 게 반대로 정적인 거죠. 동적 램과 정적 램.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주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기억 매체. 우리가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노트북 사면 메모리가 얼마다? 내 노트북은 16기가다. 뭐 32기가다. 뭐 32기가까지는 거의 안 가지만요. 보통 좀 좋다라고 했으면 16기가. 일반적으로 8기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기억 매체는 바로 D램. 이 D램이 바로 메모리다라고 우리가 컴퓨터 구입하실 때 메모리가 뭐냐? 그러면 D램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적 램이라는 D램. 자, 주기억장치 각 위치는 주소에 의해서 표시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기억장치의 위치, 데이터들이 어디 있는지는 뭐다? 이 주소로 돼 있어요. 어드레스. 여기 01번지, 02번지 뭐 이런 식으로. 주기억장치는 처리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 그리고 중간 처리 결과를 갖다가 뭐 한다? 보관한다. 뭐가요? 주기억장치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억장치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뭐 한글을 실행한다, 엑셀을 실행한다. 그럼 그게 어디에서 실행이 되고 있겠죠. 어디에서 실행된다? 바로 주기억장치 D램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행 중인, 처리 중인 프로그램과 중간 처리 결과를, 그리고 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간중간에 그 값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D램이라는 얘기죠. 자, 자료가 있는 주소에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면 기존의 자료는 삭제되고 새로운 자료가 저장이 된다. 알겠죠? 메모리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내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A라는 거. 그 다음에 B라는 데이터를 이 주기억장치에 넣었어요. 그러면 A는 없어지고 B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SRAM은요, 이 D램 말고 SRAM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SRAM이라고 나와 있는데, SRAM은 뭐다, 여러분들? SRAM, CPU와 여기 나와 있죠? CPU,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 주기억장치가 여기서 뭘까요? D램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D램.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기억장치 그러면 D램입니다. D램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SRAM. 다른 말로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CPU와 중앙처리장치인 CPU와 누구 사이요? D램,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요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SRAM이. 뭐를 하기 위해서?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CPU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얘가. 근데 얘는 속도가 느려요,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요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가 뭐냐면 SRAM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저장을 해놓으면 CPU가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꺼내다가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 차이가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SRAM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메모리 장치에서 여러분들 캐시 메모리라고 있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라는 거. 캐시 메모리가 뭐랬죠? SRAM이라고 말씀드렸죠? 캐시 메모리, SRAM. 어디와 어디 사이?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CPU와 주기억장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SRAM을 찍으세요, 그냥. 나는 CPU 주기억장치를 문제에서 봤다. 그러면 SRAM 찍어도 답일 확률이 90%는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메모리의 접근 속도를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SRAM이다 라는 거. 자, 기타 메모리 장치에 연관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연관 메모리는 뭐냐?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저장된 내용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기억장치에 접근,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장치.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연관 메모리.
그러니까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다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데이터 중에 특징적인 그 내용 일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연관기억 장치다.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저장된 내용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기억 장치가 뭐냐? 그러면 연관 메모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이 SD 카드 있죠. 이런 것들이 플래시 메모리예요. 자, 그래서 EEPROM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EEPROM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EPROM으로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USB 메모리가 우리가 전원을 껐다고 해서 USB 메모리에 돼 있는 내용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읽고 쉽게 쓰기 가능하다. 읽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다 쓰기, 저장도 아주 쉽게 가능하다. 그죠? 읽고 쓰기를 수만 번 할 수 있는 그러한 메모리가 뭐다? 바로 플래시 메모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USB 생각하시면 됩니다. EEPROM으로. EEPROM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기를 이용해서, 이 전기 있죠.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예요. 그러한 놈을 EEPRO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USB 메모리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요, 이 USB 꽂으면 여러분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한 미세한 전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는 쓰고 지우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수만 번까지 가능하겠죠. 플래시 메모리가 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EEPROM으로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지웠다 썼다 수만 번 이렇게 가능한 메모리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얘기하는구나. USB 메모리, SD 카드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있죠. 버추얼 메모리라고 얘기해요. 버추얼 메모리, VM 이렇게 얘기해요. VM이에요. 자,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메모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컴퓨터가, 내가 지금 사용하는 PC가, 내 PC가 메모리가, 자, 다른 거 생략하고 CPU나 뭐 이런 게 보조기억 장치 뭐 생략하고 메모리가 8기가예요. 8기가예요. 근데 내가 게임을 돌려고 그래. 게임을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게임은 10기가짜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8기가 방은 이만한데 8명 들어가는 건데 손님이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손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님을 못 받겠죠. 8좌석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만든 게 뭐다? 가상 메모리라는 거예요. 가상 메모리는요. 어디에 용량을 갖다 여러분들 이 보조기억 장치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 알겠죠? 보조기억 장치가 뭐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컴퓨터, 내 컴퓨터라고 열어보시면, 내 PC 열어보시면 C 드라이브 이렇게 있잖아요. C 땡땡, C 드라이브, 뭐 어떤 분은 또 D 드라이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드라이브를 뭐라고 그런다?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그 보조기억 장치는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8기가가 아니라 뭐 지금은 500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쓰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아마 500기가 이상 되는 컴퓨터들이 많을 거예요. 또는 1테라바이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1테라는 1024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가 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리는 8기가, 16기가 뭐 이렇게 쓰는데 얘는 500기가, 1000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용량을 갖다가 여기 용량 너 500이니까 너 용량 많이 큰데 여기 조금만 띄워줘. 내가 이거 사용할게. 그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마치 뭐처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상 메모리가 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기타 메모리 부분도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잘 되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 디스크 관련 용어라고 있죠.
이 자기 디스크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보조 기억 장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를 보조하는 장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드 디스크라는 말 들어봤죠? 디스크. 이런 디스크를 원판을 디스크라고 그러죠. 이 원판으로 되어 있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이 하드 디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HDD라고 이렇게 약자로 표시합니다. 하드 디스크. 그래서 이렇게 원판으로 되는데, 트랙은 뭐냐면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동심원, 이 원 있죠. 요 원들을 뭐라고 그런다? 트랙이라고 얘기해요. 트랙. 이 동심원을 갖다가. 섹터는 트랙을 갖다 여러 부분으로, 이 트랙 있죠. 이 트랙을 갖다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요거 있죠. 요 조각.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섹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린더는 동일한 번호를 가는 트랙들의 집합. 그러니까 디스크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있으면요, 첫 번째 장 1번 트랙, 두 번째 장 1번 트랙, 세 번째 장 1번 트랙, 네 번째 장 1번 트랙, 이러한 동일한 트랙 있죠. 동일한 트랙의 집합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실린더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탐색 시간이라고 있죠. 시크 타임이라고. 헤드가 데이터가 위치한 트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헤드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이런 부분을 갖다 헤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바늘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헤드가 데이터가 있는 트랙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랙들이 여러 개 있어요.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그럼 뭐 2번 트랙에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렇게 2번 트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뭐 한다? 시크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회전 지연 시간은요, 헤드가 해당 데이터가 있는 섹터에 위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 트랙까지 왔으면 이 트랙에서 섹터가 있겠죠. 몇 번째 섹터, 몇 번째 섹터. 그 섹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회전 지연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또는 또 뭐가 있다, 여러분들? CD롬 있죠. CD롬. 지금 뭐 CD롬 많이 안 쓰는데요. CD롬 또는 DVD, 이런 장치들이 다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기 디스크 관련 용어, 뭐 이런 용어들, 솔직히 뭐 그렇게 이걸 갖다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험에서 뭐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봐두세요. 자, 컴퓨터의 명령어 처리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명령어 처리 상태 보면 인출이란 말이 있죠. 우리 은행 가서 돈을 인출한다고 그렇죠. 인출이 뭐죠? 돈을 찾아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 처리 장치로 읽은 후 명령어를 해독하는 상태를 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U가 어디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주기억 장치 있죠. 주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명령어를 해독한다. 이 가져와가지고 해독. 그리고 이제 처리를 하겠죠. 간접 주소인 경우는 유효 주소를 얻기 위해 기억 장치에 다시 접근한다. 유효 주소, 실제 주소,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억 장치에 다시 접근하는 걸 간접 주소다라고 해요. 간접 상태. 그 다음에 CPU가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겠죠?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다가 연산 동작을 수행한다. 그런 상태를 갖다 실행 상태다. 연산 동작. 그죠? 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연산 동작들, 또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떠한 명령어를 처리한다. 그런 게 실행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라고 있습니다.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실행 과정이 계속 불가능 시 응급조치 후 실행하도록 CPU 상태를 보관하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인터럽트 상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거는요, 컴퓨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을 인터럽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컴퓨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 그걸 갖다 뭐 한다? 인터럽트. 우리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죠. 누가 전원을 뽑거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갖다가 처리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인터럽트 처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자,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실행 과정이 계속 불가능하다. 그죠? 오류가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때 응급처치를 한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CPU의 상태를 갖다 보관한다. 그죠? 그래서 일이 생기면요.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일을 갖다가, 그 오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처리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 작업들을 쭉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CPU의 상태를 보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는 컴퓨터에서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 오류를 갖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터럽트가 뭔지 시험에서 이렇게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들도 좀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뭔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상태는 네 가지 상태, 인출 명령어를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주소를 얻기 위해 기억장치에 접근하는 거,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CPU의 상태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의 상태에 의해서 명령어를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상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럽트가 뭐다? 컴퓨터에서 예기치 않은, 그죠? 응급처치를 한 후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걸 인터럽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마더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럽트가 여기 나왔는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요거 한번 설명하고 인터럽트 내용들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마더보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더보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메인보드, 마더보드라는 말 대신에 메인보드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메인보드다라고. 여러분들 컴퓨터 열어보면요, 이렇게 판이 있어요. 이 보드, 이렇게 네모난 판, 그 안에 CPU도 꽂혀져 있고 여러분들 쓰는 메모리, 램,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픽 카드도 있고. 그런 이 보드를 갖다가, 이 판을 갖다가 메인보드다, 마더보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메인보드를 갖다 제가 한번, 자, 보이세요? 메인보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구글에서 제가 컴퓨터 메인보드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판 보이시죠? 이러한 기판, 이러한 판을 갖다가 메인보드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CPU 꽂고 메모리 꽂고 여기 보면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막 꽂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보드. 뭔지 아시겠죠? 이 메인보드에 이렇게 컴퓨터의 주요 부품들이 이렇게 꽂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인보드. 자, 그래서 메인보드는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기본 회로와 부품을 담고 있는 컴퓨터의 내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장치다. 말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림, 아까 사진을 보니까 아시겠죠? 마더보드 내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에 한마디로 메모리, 바이오스, 확장 슬롯, 그 다음에 접속 회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더보드에 따라서 사용자가 성능 향상을 위한 프로세서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프로세서, CPU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개 이상의 CPU를 또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더보드가 뭐다라는 거, 이 정도의 개념을 갖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딱,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버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버스. 자, 버스는 무엇이냐? 컴퓨터에서 버스. 자, 우리가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니죠? 그런 버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더보드와 확장 슬롯 내에 꽂히게 될 확장 카드 간의 전자적 인터페이스. 자, 이 말이 상당히 어렵게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데이터 통로. 우리 데이터가 지나가는 통로들 있잖아요. 뭐 CPU하고 뭐 그래픽 카드다. 그럼 이런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통로들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버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데이터가 지나가는 이런 통로도가 버스구나. 이 통로가 있어야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겠죠. 어떤 장치와 장치 사이에.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터럽트라고 나와 있죠. 인터럽트. 아까도 인터럽트가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인터럽트라는 것은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인터럽트 이렇게 컴퓨터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기치 않은 상황을 예기치 않은 상황 이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갖다 뭐 한다? 인터럽트를 얘기한다. 인터럽트 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컴퓨터 사용하다가 뭐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걸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 예기치 않은 그 오류를 갖다 처리하는 걸 인터럽트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CPU는 다시 원 상태로 복구를 시키겠죠. 원래 그 에러를 처리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CPU의 상태를 아까 뭐 한다? 저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어디까지 뭐를 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원 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으니까.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의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와 외부 인터럽트. 내부적으로 생기는 인터럽트 있고 외부적으로 생기는 인터럽트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인터럽트 종류가 내부 인터럽트는요. 명령 처리 중 오버플로우나 명령을 처리 중에 오버플로우가 넘치다는 얘기죠. 넘쳤다. 자, 그래서 내가 명령을 처리하는데 명령어가 오버됐어요. 그죠? 명령어 2개밖에 처리 못하는데 3개, 4개 오버플로우 이렇게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인터럽트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경우 언더플로우는요.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있어야 하는데 명령어가 없는 여러분들 자동차가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요. 안 되겠죠. 자동차가 안 가잖아요. 자, 그런 거 언더플로우가 오버 그 다음에 언더플로우 명령 처리 중 자, 그 다음에 0으로 나누어 명령을 수행 0으로 나누는 명령 여러분들 어떠한 수를 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더하기 0을 갖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안 되잖아요. 그죠? 연산 중에서 어떠한 계산하는 데 있어서 0으로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가 생긴다? 인터럽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 그래서 내부 인터럽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명령 처리 중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 자, 아시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또 오버플로우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 있죠. 영어 점수는 생각해 보세요. 0부터 100점 사이의 값만 돼야 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죠? 영어 점수가 0부터 100점 사이의 값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오버플로우 뭐 200점 넣어버려요. 2000점 넣어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언더플로우 0까지인데 마이너스 100점 준다. 마이너스 200점 준다. 그거 돼야 안 돼요. 언더플로우 발생했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인터럽트는 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CPU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0으로 나누려는 경우 명령어를 그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내부 인터럽트. 그래서 내부적으로 생기는 인터럽트 종류 두 가지 있다라는 거 간단하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인터럽트다라고 해서 외부 인터럽트. 자,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보시면요. 컴퓨터 전원 공급이 끊어졌을 경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컴퓨터 누가 코드를 빼버렸어요. 이게 외부 인터럽트겠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특정 장치 할당된 작업 시간이 끝났을 경우 그러니까 어떤 장치 할당된 작업 시간이 끝났을 경우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뭐 10분에 끝나야 하는데 5분에 끝나가지고 그죠? 또는 15분에 끝나가지고 이런 것들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다. 입출력 장치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거나 전송이 끝났음을 알릴 경우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거나 전송이 끝났음을 알릴 경우 이런 것들 예기치 않은 일을 이런 것들이 이제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거나 전송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데이터 전송 끝났어요.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컴퓨터 쓰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입출력 장치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프린트 100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쇄가 다 끝났습니다. 그거 인터럽트예요. 내가 갑자기 사용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메시지가 띄워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 입출력 인터럽트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인터럽트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크게 어떻게 난다? 여러분들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생기는 내부 인터럽트, CPU 내부에서 그 외에 생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인터럽트로 이런 인터럽트가 있다. 그래서 인터럽트의 뜻 알아두시고 크게 내부와 외부, 내부 외부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오버플로 명령 처리하는데 오버플로 넘치거나 언더플로 모자라는 거 엉뚱하게 값을 배정하는 경우 알겠죠? 아까처럼 마이너스 0으로 명령을 나누어 수행한다. 이런 게 내부. 그 외에는 외부. 이렇게 또한 외워버리면 되죠.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다 외우기 힘들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내용 나와 있죠?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나와 있죠? 클라우드가 그림이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뭐냐? 인터넷에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자, 인터넷에 있는 하드웨어가 뭐죠? 기계. 한마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등의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그러니까 내가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이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문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내 그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월 얼마씩 내고. 요즘은 오피스 프로그램이다, 포토샵이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컴퓨팅 서비스로 렌탈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비데를 쓴다. 그럼 비데, 뭐 정수기 쓴다. 그럼 정수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임대해서 그저 계약 기간을 걸고 이렇게 사용하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바로 클라우딩 서비스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그죠? 또는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렇게 렌탈해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선은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PC 기본사식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또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시간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내용부터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